19세기 말 조선의 왕비 명성황후는 청나라와 일본 사이 전쟁이 있은 이후 위태로워진 조선을 보호하고 근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여 근대화를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만주와 요동반도까지 차지를 하였으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세 나라가 삼국 간섭을 통해 요동반도에서 일본을 내쫓았고 심지어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하려는 일본을 견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눈치챈 명성황후는 당시 강국이었던 러시아를 끌어들여 일본을 내쫓고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력한 입헌군 주국가를 만들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성황후의 이 같은 계획을 알아챈 일본에서는 낭인들을 불러들여 여우사냥, 즉 명성황후 시해를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명성황후가 시해되지 않고 한반도의 중립지대화 방안이 실현됐더라면 조선은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 사이에 강력한 근대적 중립국가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자들의 해석은 오늘날까지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10대 경제강대국으로 올라선 대한민국이 비로소 지정학적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좋아요는 누르시고 보시는 거죠? 꼭 눌러주시와요. 미국, 영국, 독일이 결국 대중국 압박을 위해 러시아를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은 서방국들이 사실상 러시아의 무력 시위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수상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한국의 역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포전략TV?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국가들이 한 발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는 반면 유럽의 맹주인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의약품만 공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 역시 우크라이나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을 비롯한 나토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를 사실상 내팽개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까지도 자국을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들여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나토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를 나토 회원국으로 만드는데 소극적입니다. 나토의 최대 목적치를 달성한 지 오래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될 당시 러시아는 동부 독일에서부터 러시아 국경까지는 나토군이나 미군 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약조를 하고 독일 통일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내걸어 독일이 통일된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가 약한 틈을 타서 서방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은 동독은 물론 폴란드, 발틱 3국, 최근에는 헝가리를 비롯한 비셰그라드 4개국, 발칸반도의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나토로 받아들이고 군대를 주둔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 전 유럽을 나토의 영향권, 친미 성향이 확실한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까지 가입을 하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독일 통일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동유럽 나토 주둔 금지에 대한 사항을 무시당했을 뿐 아니라 모스크바 턱밑까지 서방 진영이 주둔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푸틴은 오랜 기간 친서방의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서방 국가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심지어 푸틴은 러시아를 나토 군사동맹에 가입하기를 원했고 유럽연합에도 가입해서 러시아가 꿈꾸어온 서유럽에 같이 부유한 서방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 노력했으나 서방국은 러시아를 외면하고 믿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푸틴은 노선을 바꿔서 G7에서도 탈퇴하여 반서방, 반나토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데 이어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방까지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하게 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미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발트 3국까지 나토군을 주둔해 놓은 상황으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을 하던 말던 관심이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특히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파이프라인을 이어 수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좋게 해야 하고 또 영국 역시 브렉시트로 인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를 다시금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은 강대국들이 다시금 패권국가로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상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서방국들이 강력하게 러시아를 압박하는 모양으로 보이지만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러시아를
같은 편처럼 만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배경은 바로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위해서 20세기 초반과 같이 서방국들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치 의화단의 난의 시기처럼 러시아, 미국, 영국이 협력하여 중국을 공략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던 것과 흡사한 것입니다. 지난 영국 코넬에서 개최된 G7 회담은 제2의 의화단의 난과 흡사한 서방 국가들의 회담으로 풍자될 만큼 의화단이 난 사건과 흡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비록 러시아는 영국 코넬에 가지 못했지만 미국 정상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이 끝나자마자 스위스에서 푸틴과 비공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영미권의 서방국을 비롯해서 러시아가 합세하여 중국을 공략하는 제2의 의화단의 난과 흡사한 상황인 것입니다. 과거 의화단의 난 당시에 서방 국가들은 일본을 선택했지만 지금은 한국을 선택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G7 정상회담에 한국을 초청하여 메이저 국가로 만들어 놓은 데 이어서 러시아와 관계가 좋은 대한민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중국 압박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에 지금 막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극동지역 개발. 현재 미국은 중국의 1대1로 실크로드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물류 루트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차단하면서 가장 빠르고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물류 노선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지정학적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현재 미국의 천연 자원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입니다. 알래스카산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를 한국이 수입하여 재가공해 가공된 석유를 전 세계로 수출해서 한국의 여수시는 미국산 원유가 값비싼 휘발유로 바뀌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생산기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석유 수입 비중은 점점 몰라카이역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중동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북태평양을 지나 미국에서 수입되는 석유와 가스가 더 많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파이프라인으로 이 노선이 구축되면 더욱 빠르고 효과적이게 미국의 부를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러시아 극동지방의 개발, 미국과 한국을 이어주는 파이프라인 구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과 러시아, 미국의 협력을 통해서 육상 루트 구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국은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통해 큰 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인접한 일본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대비해서 관계가 그나마 나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가공된 석유는 중국에도 수출을 할 수 있어 한국에서 미국산 석유와 원유를 가공한다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매우 알맞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역시 극동지방 개발을 위해서는 미국의 자본과 한국이라는 극동의 파트너십 국가가 필요한데 한미러 삼각공조가 이루어지면 중국 1대1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물류망 구축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은 동아시아와 유럽, 미국을 이어주는 북극항로가 개통될 경우 최대의 지정학적 거점이 됩니다. 마치 말라카 해협에 싱가포르와 같은 위치에 한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류 거점을 선점하기 위해 한미러가 협력한다면 극동러시아 개발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로 등극했습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 아니라 고부가가치 석유 제품으로 재가공해 중국과 일본에 수출을 해서 한국에는 막대한 부가 쌓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 무기 개발. 현재 서방의 무기기술과 러시아의 무기기술 두 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러시아의 무기는 미국도 두려워하는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인 마하8 속도의 지르콘 미사일, 마하20 속도의 아방게르드 미사일. 두 미사일은 미국의 장비로도 탐지가 안 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무기 기술은 서방 국가들에서도 매우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대중국 견제 전략에서 가장 쓸모있는 것은 바로 이 러시아의 무기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의 기술을 이식받고 러시아의 불공 사업을 통해 한국은 어마어마한 기술적 촉적을 이뤄내서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방산물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값싸고 질 좋은 무기는 동아시아,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뿐 아니라 호주 역시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해 대중국 압박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무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값싼 기술력이 한국에 접목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최근 한국은 3차 불공 사업을 통해 러시아판 사드 시스템으로 불리는 S-500 시스템을 도입하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무기 체계가 도입될 경우 한국군 자체적으로 사드 레이더를 대체할 수 있는 미사일 탐지망과 대공망을 구축할 수 있음으로 인해 중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산 무기를 들여왔다고 중국에서 더 이상 태클을 걸 수 없는 입장이 됨으로 인해서 한국은 중국과의 안정적인 교역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뿐 아니라 자주국방을 통해 무기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중국을 가장 지혜롭게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의 불공사업은 한국의 국방력을 키워 대중국 압박 전략을 위한 핵심적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한반도 통일. 한반도 통일은 한미러 삼각공조와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중의 핵심 사업입니다. 북한을 통하지 않고서는 파이프라인을 형성할 수 없고 1대1로를 대체할 수 있는 철도 물류 노선 역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을 유라시아 철도 공동체에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라시아 국가가 아님에도 한국은 미국을 초청한 것인데 여기에는 미국 알래스카와 러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구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알래스카 한반도 유럽으로 이어지는 1대1로를 대체할 수 있는 물류 루트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사적 사건으로 수백여 년간 인류의 교역 비중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인도양과 말라카 해협의 교역을 대체하는 노선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의 패권 파워는 줄어들게 되고 미국, 러시아, 그리고 한반도에서 그 지정학적 파워가 응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치 말라카 해협을 통해 싱가포르가 어마어마한 부국이 되었듯이 한반도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은 매우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과거 19세기 말 조선은 러시아, 청나라, 일본, 영미권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왕실을 보호할 무력마저 갖추지 못하고 무참히 왕비가 시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명성황후는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미국을 끌어들여 한반도를 마치 다이왕국과 같은 중립지대를 만들어 지정학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의화단의 난의 시기 때에는 러시아는 조선을 참전국으로 끌어들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도록 하려 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그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만약 조선이 의화단의 난의 참전국이 되었다면 막대한 승전국으로서의 보상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고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역시 확고해져서 한반도의 영토는 지금보다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지난 영국 코넬에서 개최된 G7 정상회담은 제2의 의화단의 난을 앞둔 서방국의 모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 러시아도 참가를 하였고 한국 역시 당당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그토록 바라던 열강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걸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